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거울 수도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그 안에서 사랑은 어떻게 변하는 걸까요? 책임감 넘치던 남자는 왜 갑자기 무너지는 걸까요? 그리고 그 옆에서 묵묵히 버티던 여자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40대 중반의 한 여성입니다. 해외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어느새 가장이 되어버린 직장맘이죠. 그녀의 남편은 지금 집 지하실에 살고 있습니다. 10년째 백수로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반짝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우리는 팀이야라고 말하던 그런 시절이요. 하지만 인생은 예고 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갑자기 무너진 남편 대신 일어서야 했던 아내,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라는 아이들. 이 가족의 이야기는 어쩌면 누군가에겐 너무나 익숙한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한 여자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용기, 그리고 결국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건 공기의 냄새였습니다.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죠. 건조하고 조금은 낯설고 그래서 더 두려웠던 그 공기. 26살의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떠나 어학연수를 왔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나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내가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로웠어요. 학교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그를 처음 봤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에 미소가 자연스럽게 걸려있는 사람. 그런데 그가 한국말로 저에게 말을 걸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아, 정확히는 이세지만요. 그의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그래도 제게는 그 목소리가 고향처럼 들렸습니다. 낯선 땅에서 같은 언어로 웃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생각보다 큰 위안이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냥 친구였어요. 같이 밥 먹고 과제 같이 하고 주말엔 한인마트 가서 라면 사오고 그런 평범한 친구 사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고 웃음 코드도 딱 맞고 무엇보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었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셨고 집에서는 항상 한국어를 쓰려고 노력했대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 음악도 듣고 김치찌개도 끓일 줄 알았죠. 저는 여기서 태어났지만 마음은 항상 한국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어학연수가 끝나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헤어진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언제부턴가 그는 제게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될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나 여기 남아볼까?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진지하게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진심이야? 응. 너랑 더 같이 있고 싶어. 그렇게 저는 학생 비자를 연장하고 이곳에 남았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하셨어요. 거기서 뭐 할 건데? 그냥 돌아와서 취직해라. 하지만 전 그의 곁에 있고 싶었어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걸 함께 겪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고 좁은 원룸에서 라면 끓여 먹고 주말엔 공원 벤치에서 커피 마시며 미래를 꿈꿨죠. 그때 그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낮에는 직장 다니고 저녁엔 야간 수업 들으며 자격증 공부를 했거든요. 눈빛이 반짝반짝했고 뭔가를 이루려는 의지가 넘쳤습니다. 우리 5년 안에 집 사자. 그리고 아이도 낳고 괜찮은 동네에서 평범하게 살면 돼. 그가 그린 미래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미래가 좋았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과 친척 몇 분이 오시고 이곳 친구들 몇 명이 와서 축하해줬죠. 웨딩드레스 대신 그냥 흰색 원피스 입고 작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웃었던 그날.
평생 같이 있자. 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1년 차에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어요. 작고 보드라운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한국처럼 친정 엄마가 와서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산후조리원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퇴원하자마자 집에 와서 남편과 둘이서 허둥지둥 아이를 돌봤죠. 남편은 처음엔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같이 일어나서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타주고 안아서 재우고 우리 같이 키우는 거니까 라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로 집에 없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는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죠. 미안해, 오늘 늦을 것 같아. 그 말이 하루에 한 번씩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어요. 직장 생활이 힘든 거 저도 알잖아요. 그래서 괜찮아, 조심히 들어와 하고 웃으며 보냈죠. 그러다 둘째까지 생겼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두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전쟁 같았습니다. 큰애는 막 걷기 시작할 나이고 작은애는 밤낮 구분 없이 울어댔죠. 그 시절 제 하루는 이랬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큰애 유치원 도시락 싸고 6시에 작은애 수유하고 7시에 큰애 깨워서 밥 먹이고 옷 입히고 8시에 유치원 버스 태우고 그리고 집에 와서 빨래 돌리고 설거지하고 작은애 재우고 잠깐 눈 붙이면 또 점심시간. 저녁엔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아이들 혼자 돌보고 밥 차려놓고 애들 씻기고 재우고. 그러면 밤 10시가 넘었죠. 그때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괜찮았어? 그렇게 물어보긴 했지만 정작 아이들 돌보는 걸 거들진 않았어요. 그냥 씻고 나와서 TV 보거나 핸드폰 만지작거리다가 자는 게 일상이었죠.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남편은 밖에서 돈 버느라 힘든 거니까. 나는 집에서 애들 보는 거고. 이게 공평한 거겠지.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 쉬지? 나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식탁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나 회사 그만두려고.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더는 못하겠어.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힘든 거 나도 알아. 그래도 지금 애들도 어리고 우리 생활비도 있는데. 알아. 근데 진짜 한계야. 나 이대로 계속 다니면 미쳐버릴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야근도 많고 상사한테 치이고 스트레스도 심했죠. 그래도 설마 그만둘 줄은 몰랐어요. 그럼 다른 회사 알아볼 거야? 아니, 일단 좀 쉬고 싶어. 나도 뭘 하고 싶은지 생각 좀 해보고. 그렇게 남편은 사표를 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사람이 힘들면 쉬어야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되겠지. 그런데 그 잠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남편은 집에만 있었어요. 구직 활동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뭘 준비하는 것 같지도 않았죠. 오늘은 뭐 했어?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그냥 좀 쉬었어. 애들 데리고 공원 갔다 왔고. 처음엔 그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애라도 봐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늦은 점심 먹고 TV 보다가 낮잠 자고 저녁엔 핸드폰 게임하고. 그게 남편의 하루였습니다. 취업은 언제 할 거야? 왜 자꾸 재촉해? 나도 알아서 할게. 재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저축한 돈도 얼마 안 남았어. 생활비랑 대출 이자만 내도 빠듯한데. 알았어, 알았다고. 남편은 그렇게 소리 지르고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서 생각했죠. 이 사람 진짜 괜찮은 걸까? 백수 생활 5년 차가 됐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그때 제 나이가 37살이었어요. 한국 같으면 이미 늦은 나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년제 전문 대학 과정이 있었거든요. 나 학교 다니려고. 그래? 뭐 배우는데? 회계. 졸업하면 취업도 잘 된대. 힘들 텐데 괜찮겠어? 괜찮아. 해야지.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학교 가고 저녁엔 집에 와서 애들 밥 차리고 숙제 봐주고 재우고 나면 밤 11시. 그때부터 제 공부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영어로 된 전문 용어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회계 원리 재무제표 세 번 머리가 터질 것 같았죠. 게다가 같이 수업 듣는 학생들은 대부분 20살 초반이었어요. 저만 나이 많은 아줌마였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업 끝나고 교수님한테 따로 질문하러 가고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함께 공부하고 주말엔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그 2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몸은 녹초가 되고 잠은 부족하고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죠.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까지 공부할 때 남편은 옆방에서 게임하거나 유튜브 보고 있었어요. 가끔 화가 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 공부하는데 저 사람은 대체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싸우기만 할 테니까요. 졸업하던 날 저는 울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너무 힘들었던 지난 2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진짜 대단한 것 같다. 다행히 졸업하자마자 취업이 됐습니다. 중견 회계법인에서 어시스턴트로 시작하는 자리였어요. 연봉은 높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내 힘으로 돈을 버는 거니까요. 첫 월급날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 돈으로 제일 먼저 밀린 카드값을 갚고 생활비 냈죠. 그리고 남은 돈으로 아이들 신발을 사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집의 가장이 됐습니다. 남편의 백수 생활은 10년을 넘어섰습니다. 10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은 단 하루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취업 준비는 하고 있어? 이력서는 넣고 있어. 근데 다 떨어지네. 정말 그럴까요? 저는 확인해 봤습니다. 남편의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봤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력서를 보낸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군데? 아니, 한 달에 서너 군데 정도였어요. 그것도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니라 그냥 아무 데나 보낸 것 같았죠. 아, 이 사람은 진짜 일할 생각이 없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취업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은 거였죠. 한 번은 직접 물어봤습니다. 진짜 취업하고 싶은 거 맞아? 사실 회사 다니는 게 너무 싫어. 상사한테 치이고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 다시 하고 싶지 않아. 그럼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나도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 40대 중반의 남자가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쓰럽기도 했어요. 이 사람 진짜 길을 잃은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도 남편은 계속 집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출근 준비하고 아이들 아침 챙기고 남편은 늦잠 자고 있었죠. 퇴근해서 집에 오면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있었어요. 저녁 준비는 안 되어 있고 빨래도 안 개켜져 있고 설거지도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뭐 했어? 그냥 좀 쉬었어. 매일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한숨 쉬며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일하고 와서 또 일하는 거예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밀린 빨래하고 집 청소하고 장 보러 가고 아이들 데리고 공원 가고 남편은 지하실에서 게임하거나 유튜브 보고 있었어요. 2018년 남편이 처음으로 이혼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너랑 살면 내가 너무 초라해. 너는 계속 성장하잖아.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커리어 쌓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금 내가 이 고생을 누구 때문에 하는 건데? 누가 10년 동안 백수로 집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혼이라고? 그럼 당신이 일하면 되잖아. 왜 나한테 화풀이야? 화풀이가 아니야. 진심이야. 나 이대로는 못 살겠어.
새로 시작하고 싶어.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 싶고, 새로운 사람이라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가정을 지키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요? 애들은 어쩌고? 양육비는 내가 낼게. 무슨 돈으로? 당신 일도 안 하잖아. 그건 나중에 생각할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진심이었어요. 그 후로도 몇 년에 한 번씩 남편은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회사에서도 멍 때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불안장애라고 진단했죠. 약을 처방받고 상담도 받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계속 이혼 이야기를 꺼냈으니까요. 왜 이러는 거야? 왜 날 괴롭히는 거야? 괴롭히려는 게 아니야. 진짜 이혼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혼해. 지금 당장 하자. 아니,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그러고는 또 조용해졌습니다. 이혼하자고 해놓고 정작 이혼은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이혼하면 남편은 정말 혼자가 되는 거였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갈 곳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반복되는 이혼 드라마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갔습니다. 언제 또 그 말이 나올까 전전긍긍하며 살았거든요. 어느 날부터 남편이 지하실에서 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안 와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1층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지하실은 말이 좋아 지하실이지 사실상 창고 같은 곳이었어요. 환기도 잘 안 되고 햇빛도 안 들고 습하고 어두컴컴한 공간. 거기서 남편은 매트리스 하나 깔고 살고 있었습니다. 올라와서 같이 자지 그래. 여기가 편해. 혼자 있고 싶어. 사실 저도 편했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침대에서 편하게 잘 수 있었고 눈치 볼 필요도 없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할 때도 조용했고요.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특히 큰애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왜 지하실에서 살아? 우리랑 안 살고 싶은 거야?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었어요. 왜 저렇게 사는지. 아빠는 아빠만의 공간이 필요한가 봐. 어른들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과의 갈등은 항상 돈 문제로 귀결됐습니다. 제가 버는 돈으로 집 대출 이자를 내고 생활비를 내고 아이들 학비를 내고 그러면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가끔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차 좀 바꿔야 할 것 같아. 지금 차 너무 오래됐어. 지금은 돈이 없어. 조금만 참자. 내 친구가 사업 제안했는데 투자금이 필요해. 사업? 당신 사업 경험도 없잖아. 그리고 우리 여유 자금이 어딨어? 항상 돈 없다고만 하네. 그럼 나는 평생 이렇게 살라는 거야? 이런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남편은 돈을 쓰고 싶어 했고 저는 최대한 아껴야 했죠. 둘의 경제관념 차이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제 허락도 없이 신용카드를 긁었어요. 몇천 달러짜리 게임용 컴퓨터를 산 거였죠. 고지서를 받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 돈으로 샀는데 왜? 무슨 당신 돈? 지금 돈 버는 사람이 누군데? 그래, 내가 못났어. 돈 못 벌어서 미안해.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 남편은 소리 지르고는 또 지하실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너무 허무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을 지하실에서 불러냈습니다. 얘기 좀 하자. 뭔데? 우리 이대로는 안 돼. 남편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계속 집에만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솔직히 말할게. 나 한계야. 그래서? 세 가지 선택지가 있어. 하나, 당신이 지금 당장 취업 활동을 시작하든지. 둘, 우리가 부부 상담을 받든지. 셋, 이혼하든지.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또 이혼 타령이네. 타령이 아니야. 진심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엄마 역할 못해.
당신은 어른이잖아. 스스로 책임져. 생각해 볼게. 언제까지? 한 달. 좋아. 한 달 뒤에 답 들을게. 그날 밤 저는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제 목소리를 냈거든요. 한 달이 지났지만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어요. 혼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준비해야 할 서류들. 2024년 봄 저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화를 냈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아마 싸우는 것도 귀찮았던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집은 제 명의였고 저축도 거의 제가 한 거였거든요. 남편이 가져갈 게 별로 없었죠. 양육권도 제가 가졌습니다. 남편은 양육비를 내야 했지만 일을 안 하니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혼자 키울 각오였으니까요. 이혼 판결이 나던 날 법원 밖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나도 미안해. 우리 서로한테 안 맞았던 것 같아. 애들 잘 부탁해. 당연하지.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본인의 이야기 같다고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정당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때로는 버티는 것보다 떠나는 게 더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어요.